죽음의 땅이라는 곳을 이제 취재하러 가서 보고 봤는데 그 죽음의 땅 안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벌써 뭐 한 80 넘으셔가지고 장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넌센스죠. 왜 우리가 죽음의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살고 있는가? 그것도 수십 년간.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회계학과의 강건욱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방사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사선이 우리가 공포스럽게 다가왔던 것은 핵폭탄이었습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5만 명 정도는 생존을 하셔서 이분들을 장기 추적을 해봤더니 10년 이내에 한 100분 정도가 백혈병에 걸리셨고요. 또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70대, 80대 노인이 되신 다음에 한 900명 정도가 또 갑상선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들에 이제 걸리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전체 합쳐보면 5만 명 중에 한 1000명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방사능 피폭을 받지 않은 다른 분들은 그러면 암에 전혀 안 걸렸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거주는 하고 있었지만 핵폭발 당시에 그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셨거나 다른 지역에 계셨던 분을 대조군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서도 한 30% 정도에서는 암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30%대 2%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원폭 피해자들 5만 명 중에서는 32%가 걸리고 거기에 대조군은 한 30%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에 보면 굉장히 다른 원인에 의한 암이 워낙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 중에 방사선이 중요한 확실한 원인이긴 하지만 이 방사능에 의한 암에 걸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초창기에 많은 뉴스나 언론 또는 뭐 사람들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수많은 괴물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시들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정도의 고설량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기형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괴물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 체르노빌 사고가 이제 원자력 사고 중에서는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죽음의 땅이라는 곳을 이제 취재하러 가서 보고 봤는데 그 죽음의 땅 안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살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벌써 뭐 한 80 넘으셔가지고 장수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넌센스죠. 왜 우리가 죽음의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살고 있는가? 그것도 수십 년간.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기준치를 보수적으로 굉장히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후쿠시마에서도 역시 세슘은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이 있고요. 그 통제구역 안에서 이러한 안전기준을 300배나 초과한 방사능 잡종돼지, 즉 멧돼지와 그 지역에 버려졌던 일반 돼지들 사이에서도 또 잡종이 나와서 저렇게 새끼 돼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문에도 이제 번역돼서 보도가 되었지만 안전기준 300배에 대한 얘기만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가 그랬는데 이 안전기준이라는 게 이제 워낙 뭐 1mS라는 게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은 그럼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있나 하면 제가 한 8년 동안 국제기구인 이런 기준을 정하는 ICRP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정하는데요. 연간 유효선량 한도로 해서 1mS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에다가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그 1번에 해당하는 연간 50mS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서 50배를 더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저는 방사능에 대해서 50배나 강한 유전자를 타고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이라고 해놓은 것은 그 정도 범위까지는 사실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mS를 일반인들한테 선량 한도로 정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넘어가면 크게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기준치를 넘어가는 지역이 다 죽음의 땅으로 정해져 있죠. 그 죽음의 땅의 기준은 20mSib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작업 종사자가 받는 기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보여준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안내서입니다. 방사능 비상상태가 되면 긴급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낙진에 의해서 다시 호흡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뛰어다니면서 호흡을 하는 게 더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옥내 대피하는 경우에 거의 안으로 방사능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창문만 제대로 닫고 있고 밀폐만 시켜놓으면 문제가 없죠.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양들은 오염됐지만 옥내는 거의 오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려고 그러지 말고 안에서 차라리 물이라든지 이런 걸 섭취할 수 있으면 며칠 동안 머물면서 천천히 상황을 보고 오히려 낙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천천히 대피하면 됩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사실은 많은 환경단체에서도 우려했고 수만 명, 심지어 수백만 명이 암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예측해 왔습니다. 유엔 산하에 이제 유엔 방사능 영향 연구소라는 게 운스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어린이 중심으로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는 것은 사실입니다. 6,800건 정도가 생겼으니까요. 이 6,800명 중에서 결국 갑상선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15명 뿐이죠. 그만큼 이제 갑상선암이 위험하지 않고 또 특히나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된 갑상선이라고 해서 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저기 전이가 되거나 그런 일이 더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년 이내에서는 대부분 백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백혈병 역시 증가의 증거가 없었고 아직까지 30년이 지난 현재 암의 증가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포에 의한 낙인 효과, 자살 증가, 그 다음에 담배, 술, 담배에 의해서 다른 심장 질환의 증가, 또 정신적,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 강제 이주 이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요.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ICRP에서는 이 임신과 의료 방사능에 대해서 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즉 방사능이 0이 아니면 위험한 것이 아니고요. 100mSv 정도에서 200mSv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의료 방사선이 보통 이제 CT나 저희 PET-CT나 이런 걸 찍으면 한 10mSv에서 많게는 20mSv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검사를 모르고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이한테는 기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교통사고 후 임신부에서 CT를 찍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사선 양이 태아가 받은 피폭량은 20mg가 되죠. 20mSv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중에 수술 후에 잘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1mSv가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 이렇게 보면 자연 방사선은 나라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좀 높은 나라예요. 한 5mSv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 방사선 중에 땅에서 올라오는 라돈이 우리나라는 좀 비교적 높습니다. 화강암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에 3.6mSv나 이 라돈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있는 여기도 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방사능 측정기가 소리가 나면 여기는 큰일 나는구나 위험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방사능 구역 안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방사선이 그럼 얼마나 많이 받아야 위험한가? 0이 아니면 위험하다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100mSv 이상이 됐을 때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 0.5%, 100mSv에서 한 1000분의 5 정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하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위험성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RP에서는 위험하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방사선에 가장 약하다는 갑상선암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것은 국립암센터 이제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이렇게 각 암종별로 10년 상대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한 9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8%입니다. 10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조군, 즉 갑상선에 안 걸린 분보다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갑상선 암에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완치가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분들이 암에 한번 걸렸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이도 조절하시고 생활을 굉장히 건전한 생활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에 안 걸린 것보다 더 오래 사시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했는데요. 방사능 무섭니라는 책은 일반인들 수준에서 Q&A 형식으로 저희가 만든 그런 책이고요. 또 공포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교수, 즉 의학 물리학 하시는 교수님이 너무 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은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현재 기후변화를 훨씬 더 초래하게 됐다. 석탄 발전의 감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책이게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사선에 대한 강의가 그런 공포와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